그날 과수원을 걷다 윤순자는 평생 볼 수 없을 것 같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본 건 배나무에 열린 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아끼던 황금 배나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것은 시커먼 뱀들이었습니다. 나뭇가지를 타고 수십 마리의 뱀들이 꿈틀거리고 나무 밑동에서는 또 다른 뱀들이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 아래서도 뱀이 스르륵 미끄러져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30년 농사일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뱀들이 나타났을까요? 남편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과수원을 둘러싼 시댁의 수상한 행동들. 30년 땀과 눈물로 일군 과수원을 둘러싼 가족의 배신과 탐욕,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반전까지. 뜻밖의 결말에 여러분도 함께 웃고 울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흥군 끝자락, 푸른 산자락이 품은 배과수원은 3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과수원을 지키는 윤순자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그녀는 과수원의 주인이자 수호자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순자는 아침마다 과수원 입구에 남편 김철수가 직접 심었던 은행나무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몇 해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둘이 함께 걸었던 과수원길, 나무마다 남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철수는 빈털터리에 불과했습니다. 군 제대 후 할 일 없이 고향에 돌아온 그에게 시아버지 김만석은 작은 땅 한 귀퉁이를 내주었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뭐라도 해봐라. 너희 장인이 준 돈으로 집은 샀으니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지. 시아버지의 말은 쌀쌀 맞았지만 철수는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과수원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성실함과 순자의 부지런함이 만나 과수원은 해가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순자야, 우리 과수원이 커질수록 내 마음도 든든해진다. 철수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수원의 배나무가 자라는 동안 그들의 사랑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아들 준호와 딸 미영이 태어나고 과수원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김만석의 땅에서 시작했지만 철수는 열심히 일해번 돈으로 조금씩 땅을 사들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점차 철수의 성실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날 무렵 철수는 과수원의 50%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50%는 시아버지와 시동생 동수, 시아주번이 동철의 몫이었다. 형님, 이제 과수원 반은 제 땅이 되었습니다. 철수가 등기부등본을 들고 오자 시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만한 노력은 했으니까. 하지만 시동생 동수와 시아주번이 동철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철수의 성공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땅을 물려받았지만 동수는 술에 빠져 살았고 동철은 사업에 연달아 실패하며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철수 녀석은 운이 좋았어. 장인어른이 든든하게 밀어주니 처음부터 집도 있었고 그들의 뒷말이 순자의 귀에 들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과 남편이 얼마나 피땀 흘려 일했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수원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철수의 배는 철순의 황금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추석 되면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농업대학에서 배운 최신 재배 기술을 접목하면서 과수원은 더욱 발전했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수확량이 30%는 더 늘어날 거예요. 준호의 조언에 철수는 언제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이 대학에서 배워온 지식을 신뢰했습니다. 딸 미영은 서울에서 마케팅을 공부하며 온라인으로 배를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판매해야 해요.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릴게요. 가족의 화목과 협력 속에 과수원은 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철수는 50세가 되던 해 과수원 한가운데 작은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과 차를 마시며 배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즐겼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지요? 순자의 물음에 철수는 웃기만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의 행복은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만석이 세상을 떠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시어머니는 시내에 있는 시동생 동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땅은 여전히 50%는 철수의 것이었고 나머지는 시동생과 시아주버니가 나눠 가졌습니다. 형, 이제 과수원을 어떻게 할 거야? 시동생 동수의 질문에 철수는 단호했다. 계속 가꾸어 나갈 거야. 아버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그 말에 동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보였습니다. 3년 전 어느 가을날 철수는 과수원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갑자기 가세요? 순자의 울음소리가 과수원에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과수원은 순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철수의 50% 지분이 그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없는 과수원은 너무 크고 무거웠습니다. 장례식 날 시동생 동수와 시아주버니, 동철은 예의상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특히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동수가 순자에게 건넨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과수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텐데. 그 말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뜻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제 과수원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남편이 떠난 지 3년 순자는 아들 준호의 도움을 받아 과수원을 꾸준히 가꾸어 왔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내려와 어머니를 도왔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미영도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예요. 자식들의 걱정에도 순자는 과수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행나무 앞에서 인사를 하고 밤에는 정자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별을 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 동수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자는 그날의 대화가 앞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찬란했던 나날들의 끝과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동생 동수의 방문은 봄비처럼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막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란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동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 순자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자는 밝게 인사했지만 동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더니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과수원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동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실은 형수님이 혼자서 저 큰 과수원을 관리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준호가 주말마다 내려오고 동네 일꾼들도 있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동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형수님 앞으로 된 형님 지분을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이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철수 씨가 평생 일구어온 과수원인데 동수는 말을 끊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 과수원은 원래 저희 아버지 땅이었잖아요. 형님이 절반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 아버지의 배려였고 그의 말에 순자는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일군 결실을 누군가 빼앗으려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잘 알잖아요. 그 50%는 정당하게 번 것이에요. 동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형님을 존경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님도 안 계시고 과수원은 결국 김씨 집안의 재산이니까요. 이 말을 듣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끓어올랐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일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자식들과도 상의해 봐야 할 문제고 동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 그리고 내일 형님도 오실 겁니다. 동수가 떠난 후 순자는 마당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둘러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인데 내일 내려올 수 있니? 시동생이 과수원 이야기를 하러 왔어. 다음 날 준호와 미영이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넘겨주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엄마 지분은 확실합니다. 그때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주번이 동철과 시동생 동수,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시누이 영자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준호랑 미영이도 왔네. 잘됐다. 시누이 영자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주번이 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 씨, 어제 동수를 통해 이야기가 잘 전달됐지? 어떻게 생각해 봤나? 준호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큰아버지,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말씀 절대 못 하셨을 텐데요. 동철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일은 내가 모르는 게 많다. 원래 그 땅은 우리 아버지 땅이었어. 내 아버지가 반을 가진 것도 사실은. 미영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큰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모르세요? 그 과수원에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얼마나 많이 스며 있는데요. 시누이 영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버지만 고생했니? 우리 오빠들은 안 했다고 생각하니? 철수 오빠가 살아있을 땐 우리가 뭐라고 안 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어. 순자는 자식들이 더 화내기 전에 말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이렇게 다투는 건 철수도 원치 않을 거예요. 동철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와 철수 사이의 계약서 사본이야. 자세히 보면 특별 조항이 있어. 철수가 사망할 경우 그의 지분은 김씨 가문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지. 준호가 서류를 잡아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네, 이건 아버지 서명 같지가 않아요. 위조된 것 같은데요? 동철이 코웃음 쳤습니다. 내가 아버지 서명을 어떻게 알아? 이건 공증도 받은 문서야. 순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런 계약을 했을 리 없다고 확신했지만 눈앞의 서류는 공증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해 주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후 미영은 격분했습니다. 엄마, 절대 넘겨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게요. 준호도 끄덕였습니다. 저도 농업대학 은사님께 자문을 구해볼게요. 이런 서류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순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배나무들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 나무들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철수 씨,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과수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아직 이른 봄이라 백꽃은 피지 않았지만 나무들의 싹은 이미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무마다 남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정자에 앉았을 때 과수원 일을 도와주는 박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어제 시댁 식구들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순자는 박노인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시동생 동수 씨가 큰 빚을 졌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로요. 그리고 시아주버님도 최근에 도박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몰랐어요.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과수원은 이제 큰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들이 갑자기 과수원을 요구하는 건 돈 때문일 겁니다. 순자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평생 일군 과수원마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서류들을 살펴보던 중 그녀는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동수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며 과수원 지분을 팔라고 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이 과수원은 순자와 내가 평생 일군 보금자리이자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동생들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이미 시댁과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어요. 그 계약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아버지 서명도 감정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절대 아무것도 사인하지 마세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준호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던 순자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과수원 끝자락, 남편이 특별히 아끼던 황금배 나무 주변에 검은 물체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뭐지? 호기심에 천천히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물체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순자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검은 뱀들이 나무 주변에 수십 마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30년 과수원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순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치에서도 작은 뱀 한 마리가 스르륵 지나갔습니다. 으악!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과수원에 뱀무리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불길한 징조일까요? 순자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공포와 불안, 그리고 시댁의 압박까지. 순자의 앞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뱀을 본 날 밤 순자의 머릿속에서는 검은 뱀들이 따리를 틀며 춤추는 악몽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평생 농촌에서 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기에 더욱 섬뜩했습니다. 비 오는 날 지렁이가 올라오듯 뱀도 그런 이치로 나타난 것일까
의심했지만 날씨는 맑고 쾌청했으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간간히 창문을 때리는 바람 소리에도 순자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새벽녘이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조차 시커먼 뱀들이 과수원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까지도 순자의 마음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데다 시댁의 압박까지 겹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데 옛날 시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뱀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집안의 귀신이 변해서 온 거라고. 미신이라고 치부하며 살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순자는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과수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어제 본 광경이 혹시 자신의 착각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을 먹고 용기를 내어 과수원으로 나갔습니다. 햇살 좋은 봄날, 배나무들은 여전히 초록빛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제 뱀을 보았던 곳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을 때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뱀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환상을 본 건가?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어제 여기서 뱀을 보셨다면서요?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과수원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일꾼으로 철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가족처럼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박 어르신. 여기 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네요. 박노인은 한숨을 내쉬더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흙을 만지고 나무줄기를 쓰다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뱀이 분명히 있었네요. 여기 흙에 흔적이 있습니다. 뱀 비늘 자국도 보이고요. 순자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환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은 순자를 정자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자에 앉아 멀리서 산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풀냄새와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옛날 어른들은 뱀이 갑자기 무리지어 나타나면 불길한 징조라고 했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진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뱀이 무리지어 나타나는 땅에는 큰 애군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집안에 갈등이 있을 때 더욱 그렇다고요. 순자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이 시점에 뱀이 나타났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으로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땅의 주인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땅의 신에게 평안을 비는 거죠. 하지만 요즘엔 그런 풍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흙을 파고 나무를 심고 과일을 따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이 과수원에 바친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박 어르신, 정성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순자에게 간단한 제사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정지극한 마음으로 술 한 잔, 과일 몇 개만 준비해서 뱀이 나타났던 자리에 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순자는 남편의 위패를 모신 작은 사진과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과수원에 맨 처음 수확했던 배를 말려둔 것과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 그리고 뱀이 나타났던 자리에 정성스레 차린 상을 놓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남편과 이 땅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철수 씨, 그리고 이 땅을 지켜주시는 신령님, 우리 과수원을 지켜주세요. 30년 동안 정성껏 가꾸어온 이 땅입니다. 부디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문득 따스한 기운이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옆에서 걷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미영의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수진은 부동산과 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먼저 그 계약서는 공증이 되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시 재산권. 이전 조항은 매우 특이한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보기 힘든 조항입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서명이 진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순자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설명을 들으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시간을 끄는 게 좋겠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고 했다면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내려가서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순자는 과수원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새싹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봄이 오면 백꽃이 피고 가을에는 황금빛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순자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과수원 한가운데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어디 계세요? 시동생 동수였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시아주번이 동철과 낯선 남자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순자는 긴장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가지치기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동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께 소개할 분이 있어서요. 이분은 정 대표님이십니다. 인근 리조트 개발 회사 사장님이시죠.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리조트 개발이라니.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갑자기 과수원을 차지하려는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정 대표라는 남자가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랜 시간 가꾸신 과수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맨다운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의 눈빛은 과수원을 상품처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무슨 용건이신지요? 동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재수 씨, 솔직히 말하자면 이 지역에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요. 우리 과수원 땅이 그 중심에 있다 보니 정 대표님께서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겠다고 하십니다. 순자의 귀에 우리 과수원이라는 표현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직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자기네 것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수님께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큰 거래는 우리 김씨네 집안에서 결정할 일이니까요. 동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는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이 땅을 가꾸어 온 사람은 자신과 남편이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집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일주일 시간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순자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정 대표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과수원을 계속 운영하시는 것보다 저희 회사에 파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시세의 2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과수원의 진짜 가치를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평생의 노력, 그리고 이 땅에 쏟은 사랑은 어떤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 대표님,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동철이 조급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요? 사실 정 대표님은 내일까지 답을 원하십니다.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과수원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장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과도 상의해야 하고 동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정 대표에게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더니 순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협조적으로 나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순자는 정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과수원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과수원을 돌아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스르륵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고 목적지는 어제 뱀을 보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순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뱀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뱀부터 큰 뱀까지 검은색, 갈색, 회색의 뱀들이 마치 누군가의 명령을 받은 듯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으악!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뱀들은 순자를 쫓아오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다리를 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몇 걸음 더 물러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으악! 순자는 또 한 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모님, 저예요. 박노인입니다. 순자는 겨우 진정하며 돌아봤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자의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박 어르신, 이게 무슨 징조인 거죠? 왜 하필 지금? 박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모님, 제 생각엔 이 땅이 사모님을 지키려는 것 같습니다. 뱀은 예로부터 땅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뱀들이 모인 곳이 순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뱀들이 모인 자리는 과수원 한가운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경계선, 즉 철수의 땅과 시아버지의 땅이 맞닿은 지점이었습니다. 혹시 땅의 경계선인가요?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30년 전 영감님이 처음 이곳을 일구실 때 이 자리에 돌을 묻었습니다. 경계 표시로요. 순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뱀들은 마치 그 경계를 지키듯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어쩌면 남편의 영혼이 이 땅을 지키려 하는 듯 했습니다. 박 어르신, 이 뱀들은 해를 끼치나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를 끼치려면 벌써 그랬을 겁니다. 제 생각엔 경고입니다. 이 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 말에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뱀무리가 남편이 떠난 후 그리고 시댁이 땅을 빼앗으려 할 때 나타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보다는 이 징조를 받아들이고 과수원을 지켜내야겠다고. 남편이 평생 일군 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순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내일 꼭 내려와 주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과수원을 제가 지킬게요. 당신도 저를 도와주시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 올빼미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 속에서 순자는 남편의 대답을 듣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봄철 산자락에 자주 끼는 안개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짙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과수원은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현실과 저승의 경계가 흐려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순자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 앞 마당부터 과수원으로 이어지는 길에 작은 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이 일렬로 늘어선 그 모습에 순자는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곧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뱀들은 그녀가 지나가도 공격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과수원에 도착했을 때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 아침 햇살이 배나무들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순자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과수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남편과 자신의 영혼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도착했을 때 순자의 안색은 어제와 달리 평온해 보였습니다. 비록 속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은 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변호사인 미영의 친구 수진과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아무리 압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계약은 무효해요. 수진 누나가 그러는데 아버지 서명이 위조된 것 같다고. 준호의 말에 순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젊은 시절 철수와 너무 닮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과수원을 그들에게 넘기기로. 아들에게 그 결정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더 큰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좀 생각해 봤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동생 동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강압적이었습니다. 형수님, 정 대표님이 오늘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결정해 주세요. 이건 형수님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혼자서 과수원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좋은 조건에 정리하고 서울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염려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빨리 과수원을 차지해 돈을 챙기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과수원을 넘기기로 했어. 준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과수원을.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들어봐, 준호야. 어제 엄마가 과수원에서 뱀을 또 봤어. 이번엔 더 많았지. 집 앞까지 늘어서 있더구나. 준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뱀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뱀이랑 과수원을 넘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아들아, 이건 징조야. 박노인도 그러더라. 큰 애군이 올 징조라고. 엄마는 너희들이 더 중요해. 이 땅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닥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준호는 항의하려다 어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적어도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죠. 시세대로 계산하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그저 평안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너희들이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의 소원이야. 결국 준호도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미영의 친구 변호사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시댁 식구들과 정 대표가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준호는 보상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어머니께서 결정하신 대로 과수원을 넘기는 건 좋지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 시세로 계산하면 동철이 차갑게 말을 자르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다 정리되어 있다. 우리가 아버지 생전에 철수에게 대출해 준 돈이 있어. 그리고 이 계약서에 보면 알겠지만 원래 철수의 지분은 50%가 아니라 30%였어. 그동안 잘못 기재된 거지. 준호는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버지 지분이 50%인 건 공식 서류로 증명됩니다. 동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 서류는 임시로 작성된 거야. 진짜 계약은 이거지. 공증도 받은 정식 문서야. 순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의 분쟁과 불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뱀의 출현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그만하자. 엄마는 이제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준호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순자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시동생 동수와 시아주번이 동철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 대표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사모님. 저희가 리조트 개발을 잘 진행해서 이 지역이 더욱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순자는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과 과수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순자와 준호는 쓸쓸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오래된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서울에 방은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미영이 집 근처에 괜찮은 빌라가 나왔대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아들. 하지만 엄마는 너무 큰 집은 필요 없어. 작은 원룸도 괜찮아. 준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넓은 과수원과 집에서 살아온 어머니가 서울의 좁은 원룸에서 산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집과 과수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살림살이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물건들은 하나하나가 추억이 담겨 있어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과수원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과수원을 걸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모든 나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은 첫 번째 배나무 앞에서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과수원을 지키지 못해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과수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마지막으로
가슴에 담으며 순자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쌓여 있었고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방들에는 이제 추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스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지? 그때 집 마당 한가운데서 작은 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준호가 놀라 외쳤습니다. 엄마, 조심해요. 그러나 순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뱀이 자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뱀은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뱀은 천천히 과수원 쪽으로 미끄러져 사라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 가자. 차에 오르기 전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과 과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준호의 차가 마당을 빠져나가는 순간 순자는 백미러로 과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쩌면 환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과수원 입구에 남편 철수가 서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안녕. 순자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차는 점점 멀어져 마침내 고향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고향 과수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아직도 법적으로 싸울 방법은?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과수원은 이제 추억으로만 간직할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느껴졌습니다. 과수원을 잃은 슬픔은 크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이 더 큰 불화를 겪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어 갔습니다. 미영이 준비해둔 원룸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비록 고향집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교통도 편리하고 근처에 시장도 있어요. 미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딸. 엄마 마음에 들어. 그날 밤 준호와 미영이 돌아간 후 순자는 처음으로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창문을 열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는 매일 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별들을 보며 잠이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평생 농사일을 해온 그녀에게 도시 생활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이제 할 일을 잃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난 잘한 걸까요?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순자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지친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과수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뱀도 없고 시댁 식구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와 남편만이 함께 걸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원룸에서의 첫 아침은 순자에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익숙한 닭 울음소리와 풀벌레 소리 대신 자동차 경적과 사람들의 발소리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달그락거리는 보일러 소리는 시골에서 들리던 바람 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삭막했습니다.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초라하기만 했고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기분은 갑갑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조그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매일 아침 잊지 않고 남편의 사진 앞에 물 한 그릇을 떠놓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는데 이사 과정에서 그 사진마저 어디에 둔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지 않은 상자들 속에서 남편의 모습을 찾지 못하자 그녀의 가슴은 더욱 허전해졌습니다. 철수 씨, 오늘은 인사도 못 드리네요. 뜨거운 물에 라면을 끓이며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자신이 기른 쌀로 지은 밥과 텃밭에서 딴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던 그녀에게 라면은 너무나 낯선 아침이었습니다. 첫 젓가락을 들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철수 씨가 평생 일군 과수원을 그렇게 포기하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는 마음이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그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절반도 먹지 못한 채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사람들은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나도 가야 할 곳이 있었는데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처음 며칠간 순자는 한 발짝도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골목길이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TV를 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미영과 준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고 괜찮냐고 필요한 것은 없냐고 묻곤 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서울 생활은 어때요? 적응하고 계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나쁘지 않아. 조용해서 좋구나.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주말에 제가 들를게요. 준호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들.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조금씩 원룸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그녀는 배나무 사이를 걸었고 남편과 함께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박노인의 목소리를 듣자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향의 목소리, 과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박 어르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쪽은 어떠세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여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시동생님 집과 시아주버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틀 간격으로요. 순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다친 사람은 없나요? 다행히 사람들은 무사합니다만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과수원에 나타났던 뱀과 연관이 있다고. 순자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단순한 우연일까요? 박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개발회사 정 대표님이. 순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과수원을 둘러보다가 뱀을 보고 놀라서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동생님이 사모님을 찾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박 어르신, 제가 내려가야 할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후 순자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준호는 즉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제가 데리러 갈게요. 함께 내려가요.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차를 타고 순자는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시댁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고향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사일로 분주할 시간이었는데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집 앞에 차를 세우자 박노인이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잘 오셨습니다. 시동생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집으로 들어가자 시동생 동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수 씨, 오셨군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주버님? 시동생 동수와 시아주버니, 동철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짙은 다크서클과 수염이 자란 얼굴이 최근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네, 이것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공증된 계약서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남편 철수의 자필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동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을까 두려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실입니다, 형수님. 형님이 남기신 진짜 서류들이에요.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동철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철수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순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남편 철수의 과수원 지분은 50%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모든 권리를 아들 철수에게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저희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랬나 봐요. 그게 항상 억울했어요. 같은 자식들인데. 왜? 동철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호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동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원인을 알 수 없이 그냥. 갑자기요. 다음 날은 형님 집에 불이 났고, 그리고 동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 대표가 리조트 개발 회사 사장이었는데, 수원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가 과수원에서 뱀들을 보고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가 왔대요. 동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발 계획도 모두 취소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과수원의 저주라고. 우리를 보는 눈빛이 동철의 말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공포에 찬 표정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남편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상실감, 그리고 묘한 위안감까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순자는 다시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 속에서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서 미안해. 우리 과수원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아버님은 몇 년 전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때 나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셨어. 다만 동생과 형이 서운해할까봐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지. 하지만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과수원은 온전히 우리 것이야. 동수와 동철에게 속지 마. 그들이 뭐라고 해도 이 서류가 진실이야. 그리고 이 지역이 곧 리조트 개발 지구로 지정된다는 소식도 들었어. 그래서 동생들이 갑자기 과수원에 관심을 가질지 몰라. 순자야, 부디 강해지길 바라.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아.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수가. 편지를 읽는 동안 순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제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동수와 동철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님,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개발 소식을 듣고 과수원을 차지하려고. 그 뒤로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동철이 갑자기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꿈에 철수가 나타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제발 형수님 돌아와 주세요. 동수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과수원을 다시 맡아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이 공포 속에서 살 수 없어요. 동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형님을 너무 괴롭혔어요. 형님이 살아계실 때도 개발 이야기로 계속 압박했었는데 그게 형님의 건강에도 안 좋았을 거예요.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런 연속된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서리를 꺼냈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여기 계약 무효 선언서가 있습니다. 과수원은 온전히 형수님의 것이에요. 개발권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당부 강해지길 바라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수와 동철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를 불러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무효 확인서, 소유권 회복 증서, 그리고 개발권에 관한 합의서까지 모든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일이 마무리된 후 순자는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배나무들 사이로 걸으며 그녀는 각각의 나무를 어루만졌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 키워온 나무들은 이제 그녀에게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뱀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바람만이 나무들 사이로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가장 아끼던 배나무 앞에 섰습니다. 여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군요. 이제 제가 우리의 과수원을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살짝 불어 나뭇잎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준호가 과수원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로 돌아가실 건가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곳이 내 자리야.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친 곳이니까. 다시 과수원을 가꾸면서 살 거야. 준호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엄마. 저희도 자주 내려올게요. 과수원은 황금빛 저녁 햇살에 물들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을 지키는 것이 남편에 대한, 그리고 30년 세월에 대한 의무라는 것을. 이제 돌아왔어요, 여보.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순자의 다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과수원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나무들을 돌보았습니다.
예전처럼 허리가 아프고 손이 갈라지는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아주번이 동철과 시동생 동수도 과수원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지만 점차 그들의 표정에도 진정성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이쪽 나무들은 제가 돌볼게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속죄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도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제가 비료를 줄게요. 형님이 늘 하시던 방식대로요. 순자는 그들의 도움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죗값을 갚으려는 것인지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의지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남편이 이런 모습을 원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과수원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었습니다. 황금빛 배들이 나무에 가득 달렸고 그 향기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철수의 축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축제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와 미영도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과수원 한가운데 큰 상이 차려졌고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순자는 잠시 자리를 벗어나 남편이 가장 아끼던 배나무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신가요? 우리 과수원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가 남편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철과 동수 그리고 준호와 미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있었어. 동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 과수원을 지키고 싶습니다. 철수의 뜻대로요. 동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우리도 이제 이해합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뿌리니까요. 순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물 한 그릇을 떠놓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그녀의 의식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지켜주셨죠? 이제는 제가 잘 지켜나갈게요. 우리 과수원을, 우리 가족을.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 아래 과수원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실 뒤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진리를 순자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과수원과 같아서 정성과 사랑으로 가꾸면 언젠가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